입학 14-1 14-4 상소요건 14-6 상소기간 준수해야 되지 판결 송달된 날로부터지 선고된 날로부터가 아니야. 형사사건은 선고된 때부터 일주일이야. 아마 그럴 거야. 형사는 선고된 때부터 일주일인데 민사는 송달된 때로부터야. 민사는 선고, 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걸 이해 쉽게 내가 얘기해 준다면 형사사건은 선고기일에 그 피고인이 가야 돼. 출석을 해야 되는데 민사는 일반 변론기일과 달리 선고기일은 출석을 안 해도 돼.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이 가서 이게 선고 듣기도 해. 뭐 당사자가 궁금하니까 뭐 가서 듣기도 하는데 만약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 자체도 안 가고 당사자도 안 가고 직원이 가서 듣고 오기도 해. 일단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그다음에 14-7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인데 그럼 상소의 이익이 뭐냐에 대해서 원래는 학설이 몇 개 있어. 형식적 불복설, 실질적 불복설, 실질적 불복설 3개 있는데 실무는 형식적 불복설이야. 왜 형식이란 말을 쓰냐면 판결문의 주문을 보고 판단하면 돼. 즉 자기가 1억 원 청구했는데 3천만 원만 받아들였다면 1억 청구에 대해서 3천으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원고도 항소할 수 있고 항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한 푼도 안 주겠다라고 했다면 3천만 원 인정된 것에 대해서 피고도 항소할 수 있고 아까 검사하고 피고인 관계에서의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돼. 그런데 형식적 불복설로 했을 때 뭐가 문제냐? 요게 문제야. 두 개가 요 시험에 나와. 자기가 총 받을 돈이 1억 원인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일부 청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1억 원 정도라고 지금 피해 생각할 수 있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7천만 원 청구했어. 그런데 7천만 원 청구했는데 판결에서 7천만 원 다 인정해 줬어. 그러면 인정받은 원고 입장에서 7천만 원이라는 판결을 청구했고 자기 속마음은 근데 1억 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7천만 원만 일단 청구를 하고 그 속마음은 알 길이 없어. 속마음이 1억 원 받아야 된다면 사실은 7천만 원 청구하고 승부가 어느 정도 자기가 유리하다든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3천만 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소송 도중에 청구 취지를 확장하면 된다라고 그랬지. 그때 무슨 쟁점이 있었어?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거 말고 7천만 원 청구했는데 그 1억 원이라고 염두에 뒀던 7천만 원만 청구하고 3천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면 어떤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 지난 학기에 배운 건데. 또는 7천만 원만 청구했는데 판결 나서 확정이 됐는데 다시 생으로 나 3천만 원 더 받겠다라고 내면 어떻게 돼? 그런 문제 다 했었잖아. 일부 청구와 전부 청구의 문제. 기본적인 학설은 뭐야? 학설 내지 판례는 그때 따질 때 명시했느냐 따라서 명시했으면 나머지가 있을 거라고 피고도 생각해가면서 방어를 하니까 나머지 청구가 중복죄서에 걸리지 않고 또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명시 여부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사건은 상소의 이익에서는 이 일부 청구를 갖고 한 7, 8개 쟁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항소의 이익이 하나 쟁점. 7천만 원만 청구했어. 다 받아줬어. 근데 얘가 3천만 원 더 염두에 뒀던 것을 받겠다고 항소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7천만 원 자체는 전부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의 이익이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의 이익이 없느냐의 문제야.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문제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게 예에서 어떻게 돼? 일부 청구를 긍정하는 통설 판례에 의하면 해서 6번은 통설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돼? 3천만 원을 더 받겠다. 7천만 원은 전부 승소했다. 라고 형식적 불복설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해버리면 항소의 이익이 없어. 지 속마음은 뭐 3천 더 받기 위해서 항소해서 3천만 원을 청구 취지를 확장해서 즉 소변경을 항소심에서 해서 소변경은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은 일단은 다 받아줬지만 항소에서 내가 생각했던 3천만 원을 마저 더 확장해서 1억 원 채워서 받겠다는 생각인데 그럴 생각이었으면 1심에서 3천만 원을 청구 취지를 확장했으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또 그러지도 않았어.
1심에서 그냥 7천만 원이 단 줄 알고 판결이 내렸는데 갑자기 항소하면서 3천만 원 더 플러스 하겠다는 취지에서 항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형식적 불복설에 의하면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나왔어. 그랬을 때 학설은 이런 얘기를 해. 명시적 일부 청구를 했다면 나머지 3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1심 판결이 있지만 3천만 원을 어떻게 하면 돼? 별도로 청구해도 중복조서에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것을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유지해. 그런데 만약 네가 명시하지 않고 7천만 원을 냈다면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에 따라서 3천만 원을 별도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3천만 원을 확장하겠다는 것에 항소의 이익을 인정해줘. 지금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명시적 일부 청구를 생각해보면 명시했을 때 일부 청구를 잔부를 다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중복죄수 등에 안 걸리니까 항소의 이익이 있다가 아니라 거꾸로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래 소송에서 항소해서 3천만 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겠다 인 거야. 다시 거기가 헷갈려.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서를 막 생각해서 명시했기 때문에 잔부 청구가 가능하니까 항소의 이익도 있다가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명시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잔부 청구가 다른 학설에 의해서 안 되는 어떤 케이스에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거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인정되면 항소의 이익을 굳이 인정해 줄 필요 없다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려는 거니까. 이해했어? 이해됐어? 거기서 헷갈릴 만해. 이해됐어? 설명해봐.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서를 이제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별도 청구 가능하니까 항소할 이유가 없는. 그게 네가 그거 하고 싶으면 별도로 내도 지장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설명해봐. 나무. 그 다음에 상계의 경우도 이런 게 나와. 일부 청구는 그런 게 하나 특이한 것 때문에 자꾸 물어봐. 일부 청구는 지금 쟁점이 막 6, 7개 있는 거야. 일부 청구 긍정서. 요거는 상계야. 갑이 을한테 1억 원 청구했는데 을이 1억 원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자동 채권 제공하면서 이걸 갖다가 상계 항변을 했어. 그래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 전체적으로 요건 뭐야? 요게 기판력이 대해서 상계 항변의 경우는 이유 중에 판단이지만 기판력이 있다라고 216조 2항이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제를 통해서 이긴 거와 피고가 방어한 거와 상계 항변을 해서 방어한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여기서 예외를 인정해. 즉 피고가 이겼어.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어. 근데 변제를 통해서 막아냈으면 친원고는 항소의 이익이 있겠지만 피고는 막아냈으니까 항소의 이익이 없는데 막아냈어도 상계를 써가지고 막아낸 거는 좀 피고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왜 억울한 거야? 항소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상계를 즉 상계가 예비적 카드인 걸 생각해 보면 이해될 거야. 그거 말고 피고는 뭘 더 원하는 거야? 변제 또는 원고 청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든지 이 소구 채권이 성립이 안 된다든지 해서 이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상계로 이긴 것은 약간 이 예비적으로 카드를 쓴 거기 때문에 상계 항변의 경우는 이겼어도 느낌만 틀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상계는 이제 그 판단이 그냥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어가지고 더 다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항소를 해서 이겼지만 항소를 해서 그 상계가 아닌 카드를 갖고 막 싸울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형식적 불복설에서 예외적으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게 상계의 경우야. 그래서 그거가 이 큰 가로 2번의 해설이지. 큰 가로 1은 아까 일부 청구의 경우고 전부 승소한 경우에 큰 가로 2번은 전부 승소했지만 상계 항변으로 이긴 거는 이긴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이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잘 나와. 이해해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일부 청구랑 상계는 실제 민사소법 전에서 그래서 6개, 7개 쟁점이 쭉 있어.
상계 같은 건 이제 기판력 216조 2항 때문에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마지막 와가지고 이제 이런 항소의 이익서도 하나 문제가 되는 거야. 14-8 그 다음에 상속권의 포기, 아까 포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애초부터 당사자끼리 상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어. 앞에서 우리가 소치하 합의 같은 거, 소치하라는 제도가 있지만 합의까지 하는 것을 인정할 거냐 보면서 인정하고 뭐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본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의 소송상 합의지. 소송상 합의,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다야. 항소하지 않기로. 나중에 상고에 가서 보면 불상소의 합의 중에 비약, 그러니까 항소만 안 한다 뭐 하면서 확정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비약 상고라는 게 있어. 비약 상고. 그래서 상고라고 상고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점프한다는 의미야. 어디로 점프해? 대법원으로 점프한다는 거야. 안 나오나? 나왔어? 찾아. 색인에 없나? 어? 어디인가에 있어? 찾아봐. 일단 그런 게 있어서 비약상고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비약상고를 합의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거기서 나와. 앞에 관할에서 신급관할은 전속관할인데 비약상고의 합의는 그 예외이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러니까 신급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되는데 2심을 빼먹고 대법원 가자라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심, 2심, 3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점프해서 가니까 이게 전속관할로서의 신급관할의 예외이다. 물론 거기에 조금 뭐 그걸 예외로 볼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게 문장 표현이 나와. 그래서 비약상고, 넌 불항소의 합의 뭐 이런 당사자가 이런 합의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이때는 불상소, 상소하지 않은 거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는 비약상고라는 것의 합의도 있다. 아울러 얘기해 주는 거야. 만약 불항소에 합의하면, 불상소의 합의 중에 불항소에 합의하면 항소를 안 하겠다. 그럼 확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가 항소를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로 가. 그럼 그게 어떤 문제로 돼? 앞에서 배운 소치하의 합의를 해놨는데 소송을 취하지 않고 유지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거 기억나? 그런 거 문제 기억나? 불항소에 합의를 했는데,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깨고서 항소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실체법적인 계약이라면 뭐 손해배상 같은 걸 묻는다는 건데, 이 소송법적으로 있는 건 그런 손해배상 등의 처리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소송 상태가 합의대로 안 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건가, 처리할 거냐가 이 합의의 성질을 어떻게 볼 거냐에서 우리가 소송계약 내지 소송계약 내지 소송상 합의를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앞에서 했었던 건데 기억나? 딱 항변권 발생서로 처리한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정확히 나중에 찾아봐. 그래도 금시초문은 아니라니까 다행이네. 그 다음에 상소 제기의 효력, 아까 확정 차단의 효력, 2심의 효력,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어. 이제 여기가 시험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 상소 불가분은 뭐야? 1심 판결에 대해서 같이 끌려 올라가. 근데 유일하게 그 깨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안 끌려 올라가고.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통상공동소송은 니만 항소하면 니 것만 가는 거지 나까지 안 끌려간다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거 단순병합,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이렇게 병합이 돼 있으니까 그 각각 부분에 항소해서 항소심에 이심되는 건 뭐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일부분만 항소돼도 그 단위 전체가 다 계류됐던 거가 다 같이 올라간다는 게 상소 불가분의 원칙인데, 통상의 공동소송은 예외로서 자기네끼리만 올라가. 만약 그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작동하면 항소하지 않은 사람의 부분도 만약 이렇게 되자. 갑이 이겼고 둘 다 졌지. 주체무자, 그 다음에 요 밑은 박경. 항상 앞에 지워주시네. 또 너무 명예훼손적인데 어디 갔어. 그냥 보증인이라고 할게. 근데 앞으로는 보증인은 바뀌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지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 그치? 근데 이 밑에 띨박은 그냥 하고 있어. 그거 항소 안 했어.
그럼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어떻게 돼? 안 했어도 합의락정으로 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은 올라가 준다는 거지. 그치? 근데 통상의 공동소송은 분리되는 거야, 이제. 이건 항소 안 하면 어떻게 돼? 분리 확정이 되는 거야. 분리 확정이 돼. 그러니까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통상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 예. 이게 작동하는 거지. 그거 하나 알아두고. 나머지 필수적 공동소송 뭐 등, 독립당사 참가 등, 예비적 뭐 선택적 이런 등등은 다 같이 올라가. 합의락정을 위해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미지 생각해봐. 통상의 공동소송은 잘려도 돼. 둘 관계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65조의 공동소송의 요건의 어떤 관계는 있지만 잘라서 무리한 건 아닌 거지. 근데 필수적이라든지 뭐 거기에 예비적, 선택적 뭐 이런 관계 등할 때는 자를 수가 없다. 그럼 어디서부터 연결돼 이게? 일부 판결이 가능하냐, 변론의 분리가 가능하냐 하고도 연결이 돼. 이걸 판결로서 항소하는 얘기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뭐야? 자르기 위해서 변론을 분리할 수 있느냐, 잘라서 일부만 먼저 판결해 줄 수 있느냐, 이 논점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으로 쭉 보면 돼.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게 14-14에 박스에 있는 거가 실제 시험에 나와. 변호사 시험에. 박스에 있는 것들이. 특히 오른쪽 거 하나만 나머지 보면 읽어보면 그 대신 돼. 읽어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그 흐름상 얘기해 준 것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앞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 됐냐면 뒤에 가서 해준다는 얘기만 했었을 뿐인데 마치 지금은 앞에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준 것처럼 확 넘어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봐.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이때는 이제 객관적 예비적 병합인 거지. 합의 예비적 병합의 틀은 뭐야?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 내놔라. 네 말대로 계약이 무효이면 뭐 그 물건을 반환하라. 매매됐던 뭐 이런 식의 예비적 병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주의적 청구가 기각되고 일회 청구가 기각됐고 예비적은 인정됐다. 예비적 청구가 인용됐는데 누구만이 항소했다? 피고만이 항소했다. 피고만이 항소했으면 피고가 이 부분에 이에 대해서 졌기 때문에 요건 이겼고 피고만이 항소한 거는 이 일을 불만으로 해서 지금 항소를 한 거지. 주의적은 원고 청구가 기각됐으니까 원고가 항소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정해놓고 얘기하냐면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를 상정해서 설명을 해놓으려고 그래. 이걸 이해시키려고. 원고는 항소를 안 했어. 원고는 주의적 청구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항소할 수 있어. 근데 가까스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겼어.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예비적 피고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예비적 피고가 항소한 것에 따라서 항소심이 열렸는데 항소심에서 보니까 오히려 무효로서 반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유효해서 원래 매매 계약대로의 대금을 줘야 된다는 판단이 들 때 주의적 청구로 올라가서 심리를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를 자주 물어봐. 지금 그런 거야. 지금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 피고만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심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의적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즉 원고가 청구가 인용될 것 같은 주의적 청구가 이런 심리의 판단이 들어. 그러면 원고는 항소도 안 했는데 원고한테 유리하게 변경되고 피고는 오히려 뭐야 지금 예비적 부분을 불만을 삼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어떻게 전개돼? 예비적보다 더 주의적으로 올라가서 인정될 판으로 이게 심정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대해서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는데 주의적 청구에 법원의 심증대로 항소심에서 주의적 청구가 인용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의 문제야. 그래서 쭉 읽어봐. 쭉 읽어봐. 동설 판례는 1심에서 기각된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원고의 불복 신청이 없는 이상 주의적 청구는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의 피고 부분만이 항소한 그것만 주의적 청구 부분은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 즉 주의적 청구를 다룰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의적 청구를 다룰 수 없다.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당사자가 불복 신청한 범위에 의해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데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피고에 대해서
분립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밑에 반대설도 있는데 그 반대설이고 실제 여러분이 변호사시험에서는 반대설까지 써야 되는 류의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급하면 급한 나머지로 통설 판례의 입장인데 왜 유독 많은 것 중에 요걸 내냐면 언뜻 여러분이 오히려 반대설처럼 주의적 부분도 다루어줄 수 있지 않는가. 아까 기본적인 맥락에서 주의적 청구가 예비적 청구가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가 아니면 다시 주의적 청구 가서 판단해 줄 수도 있지 않은가인데 여기는 고지것대로 피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주의적 청구를 다루면 분립변경금지 원칙에서 걸린다라고 이론 구성을 해서 통설 판례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이렇게 언뜻 생각하는 거랑 놓치기 쉬워. 근데 그러니까 밑에 게 더 이렇게 납득은 돼. 반대설이 오히려. 그래서 실은 나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뒤에 내 생각은 요거야. 그렇게 해서 항소심이 심리를 할 때 그렇게 되게 생겼으면 원고한테 너 잘못하다가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한 것에 대해서 너 것으로 이기게 해줄 수 없는 뭐 이런 심증은 드는데 그걸 다룰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주의 청구도 못 다루고 그다음에 예비적 청구는 이렇게 됐던 게 뒤집어지면 원고가 왜 뒤집어지겠어? 법원이 심증을 유효라고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요건 또 다룰 수 없다고 하면서 요거는 유효니까 어떻게 돼? 1심에서는 무효를 전제로 원고 손을 들어줬던 게 유효면 예비적 청구도 또 기각시켜야 되는 황당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원고는 1심에서는 주의적 청구 기각된 것에 대해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됐고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원고의 입장이 되게 이상해져. 그래서 나는 성명권 등을 행사해서 항소심 단계의 법원이 원고한테 지금이라도 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 주의적 청구 기각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안 했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의적 청구를 다뤄줄 수 심증은 되는데 다뤄주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서 나는 성명권을 이런 정도에서는 행사해서 원고가 뒤늦게라도 이런 용어가 나와. 부대항소라는 게 나와. 부대항소는 애초에 항소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느낌 알겠지? 그건 아니야. 또 그 막간님에서 또 괜히 또 이때 부대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이렇게 부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이렇게 곁들인다. 뭐 그러니까 반대 측이 항소한 걸 가지고 뒤늦게 항소 안 했던 사람이 왜 지금 항소 기간 다 지났잖아. 자기 항소 기간 놓쳤잖아.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 항소를 통해서 자기 항소를 이렇게 뒤늦게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부대 항소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의 경우야. 이제 나는 그 다음 것도 또 성명권을 행사하는 것 등등 계속 그런 처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가 몇 개 있는데 지금 같이 본 게 제일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해설을 했고 실제 시험도 요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와. 요 케이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거 가능한데 나머지는 이거도 돼.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대단히 미안한데 그냥 나머지는 했는데 요게 좀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좀 안 되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 그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상수심의 기본 이론이고 그 다음에 가서 항소가 뭐냐, 부대 항소가 뭐냐, 뭐 이런 거는 쭉 이제 용어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연속이지만 항소를 하면 항소장이 심사가 돼. 그러니까 하등 항소심도 어려울 필요 없어. 1심에서의 판결이 다시 터져서 항소심의 변론정결시 기준으로 아까 같은 항소를 기각하느냐 항소를 인용했을 때의 어떤 내용을 가진 판결을 해주느냐의 그 흐름이야. 그러니까 항소장을 소장 심사하듯이 항소장을 심사해. 그럼 소장 심사에서 보정을 명한다. 항소장 보정을 명한다. 소장 보정이 안 되면 각하한다. 항소장 각하한다. 그 다음에 소송요건처럼 항소요건 심사에서 예컨대 항소의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시킨다. 소송요건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시키듯이 항소요건을 못 갖췄으면 부적법 각하한다.
그다음에 항소 요건을 통과하면 항소심 변론 종료 시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본안 판결을 해준다. 즉 항소를 기각한다. 또는 항소를 인용하는 것은 항소를 인용한다는 판결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의 판결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주는 것이다. 이해돼?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 속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 봐. 그래서 항소심의 종국 판결은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 그다음에 14-2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그다음에 14-27 항소 인용 판결인데 14-28 자판한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야. 1심에서 소장 각하처럼 항소심에서 항소장 각하. 1심에서 수송 요건 때문에 부적법 각하하듯이 항소 요건으로 항소 각하. 그다음에 1심에서 본안 판결에 해당하는 게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시키느냐 아니면 항소를 인용하는 것은 실질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판으로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해주는 거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거야. 그다음에 14-31은 그런 항소심 판결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지. 하나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는 건 14-33이야. 14-33. 번호 14-33 필수적 환송 경우에 청구 기각이 분명한 때 하나 쟁점이 있는데 418조 단서에 따르는 이 규정과 관련해서 소각과 소송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항소심은 소송 요건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아가서 청구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판단대로라면 청구 기각 판결을 하면 되는데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설명을 할게. 맞아 할게. 항소심 파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취소하고 자판하는 게 원칙이야. 취소하고 자판하는 게 원칙인데 그 14-33 부분을 자주 물어봐. 418조 단서가 1심에서 만약에 1심에서 소송 판결로 끝났는데 즉 1심에서 소송 판결로 끝났어. 소송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항소를 했어. 근데 항소심에서 보니까 소송 요건은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돼. 뭐 1심에서 뭐 소의 이익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는 건 아니야. 뭐 1심에서 당사자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자적 기회가 없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예컨대 1심에서는 미성년자였는데 항소하다 보니까 성년이 됐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판단 때문이든 어떤 사실상 변화 때문이든 항소심 단계가 되니까 소송 요건은 통과해. 그럼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면 418조 한번 읽어줘봐. 취소하고 자판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대법원 단계가 아닌데 환송, 그것도 필수적 이런 말을 쓰이는 환송이 하나 뜬금없이 나와. 그럼 왜 이게 나오느냐? 지금 이 상황 때문에 1심에서 소송 요건에 그쳤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어. 소송 요건을 갖춰줬어. 갖췄다고 판단돼. 그러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판을 하려면 본안 판결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안적인 내용이 1심에서 소송 요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신급이 본격적인 싸움이 1심급이 누락된 상황을 걱정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부득이 환송해라. 보통은 자판이 원칙인데 환송해서 신급의 이익을 충족시켜서 처리해 주라는 의미에서 1심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인데 다만 단서가 뭐야? 다만 그런데 다시 또 마저 읽어봐. 그렇지만 그래서 환송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그런데 그런 취지인데 소송 요건 부적법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어느 정도 소송 요건의 심리로 기착은 돼서 부적법으로 끝났지만 본안적인 심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다루어졌다라고 치면 굳이 환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단서에 달려 있는 거야. 기본적인 건 뭐야? 소송 요건 부적법 각하로 끝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것을 취소하고 본안으로 들어가면 혹시 신급의 이익이 문제될 것 같으니까 환송하라고 하면서도 혹시 충분히 본안 판결로까지는 못 갔지만 어느 정도 본안이 다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환송할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단서를 달아준 거야, 상황이. 그렇지? 그래서 그거야. 그런데 하나 그런 기본적인 것인데 필수적 환송의 경우에 돌려보내는 취지는
본안 그 신급 때문에 했는데 결국 기각이 확실하다면 혹시 안 돌려보내고 항소심에서 그냥 자판으로 기각 판결을 해줘도 되지 않는가. 규정과 관련해서 소각과 소송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항소심은 소송 요건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아가서 청구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판단대로라면 청구 기각 판결을 하면 되는데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와 관련해서 확고하게 청구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대로 항소 기각, 만약 이게 대법원 단계라면 상고 기각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실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418조 단서가 본안 판결적인 내용의 심리가 됐다면 안 돌려보내도 된다라는 거에 매칭돼서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가 학설인데 판례는 심증의 기각 판결의 심증이 들었을 때 소송 요건은 통과하고 들었을 때라도 판례는 이와 관련해서 확고하게 청구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대로 항소 기각, 만약 이게 대법원 단계라면 상고 기각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실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판례의 입장이야. 이해되겠지? 그것도 자주 물어보는 이런 사례형이든 선택형이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억수로 했지. 소취하고 항소취하 구별해라. 항소취하는 어느 단계만에서 없어지냐면 항소심만 없애는 거야. 소취하는 항소심에서 소취하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항소심에서 소취하면 소해치하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애초로 들어가서 소제기가 없는 상태로 되면서 1심 판결이 항소심 소치하이지만 1심 판결까지도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디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야? 1심 소취하 단계까지 없어져서 반면 소치하가 아닌 항소의 치하에서는 그대로 항소 부분만 없어지니까 1심 판결이 남게 된다.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면서 이 표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그거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상소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을 봤는데 그 밖에 상고 제도 관련된 쟁점 등은 별개의 강의를 보면 돼요.